자, 이어지는 마무리입니다. 자, 경매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1번 임의경매.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매의 90%가 임의경매입니다. 그리고 강제경매라는 종류를 보셨고, 또 그 관련되는 경매의 절차 보셨고, 경매에 관련되는 절차에 따라서 내용이 연결되는데, 자, 이제 7번까지 오면 우리 경매에 있어서는 마무리 파트입니다. 부동산의 인도명도니까 인도명령이라는 말은 자, 이제 내가 이 물건을 마음에 들어서 낙찰을 받았다면 대금을 납부하게 되고, 대금을 납부했으니까 소유권이 바뀌었죠. 소유권이 바뀌면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입주를 하려면 있는 사람이 비껴줘야 입주를 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인도명령이라는 것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내로 신청을 하는데, 그때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자, 채무자, 이 채무자의 일반 승계인 3. 소유자, 4. 압류 효력이 발생된 후에 점유를 개시한 제3자 등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가 포함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인도명령은 대항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럼 역으로 말하면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인도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겠죠. 그죠?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자, 즉 대항력이 없는 자는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자, 관련되는 판례로서 판례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인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 행위는 소유자의 처분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차인의 점유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명도 대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는 대항할 수 없는 자는 무슨 대상이다? 인도 대상인데 대항력이 있으면 명도 대상이다 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도명령 하는 것도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절차 7번째 인도명도까지 보셨다면 경매의 모든 절차를 다 보셨죠. 자, 오늘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이 민사집행법, 옛날에 경매는 민사소송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민사집행법이니까 이 민사집행법에서 우리 경매에 관련되는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바뀐 부분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 그래서 아주 좋은 내용들이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지금 경매를 함에 있어서 민사집행법상 바뀐 내용들입니다. 경매에 관련되는 중요 규정으로서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등기 건물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등기가 되어야만 경매 등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등기가 되는 건물만 경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채무자들이, 돈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악용을 하더라고요. 자기 건물은 있으면서 등기를 안 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왜 안 하는가 하면, 내 등기하면 돈 받을 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들 거니까. 그래서 아예 내 모든 권리나 월세는 내가 받지만 내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해놓습니다. 자, 이런 악질의 채무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가 도입되었다? 미등기 건물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목 기억하셔야 되죠. 미등기 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 신고 또는 건축 허가는 마쳤으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 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 집행 방법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등기 건물도 경매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나 익히셔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변경이 됩니다. 자, 낙찰 허가 결정 전까지 있었던 배당 요구 신청 철회 기간도 자, 최초 입찰기일 이전까지로 바뀝니다. 이거 날짜도 중요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입니까? 최초 입찰기일 이전으로 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기고 전세권, 주택 임차권의 소멸 여부를 매각기일 이전에 확정할 수 있게 하여 경매에 참가자들이 매각 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매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입찰기일 이전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배당 요구 종기가 언제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첫 매각기일 이전, 이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고 요게 시험에도 잘 들어옵니다. 자, 민사집행법에서 경매가 바뀐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하셔야 될 것, 기간 입찰제가 도입됩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경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기간 입찰제가 도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기간 입찰제가 뭐냐 하니까 기간 입찰 방식이 도입되어서 정해진 입찰 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일률적으로 법원의 은행 계좌에 납입하고 그 입금표를 입찰표에 첨부하게 하여 입찰기간 종료 후 개찰을 실시합니다. 자, 기간 입찰은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4월 15일 경매합니다.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을 기일 입찰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기일 입찰을 하게 되면 불편한 게 뭔가 하면, 자, 이게 제주도에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기간 입찰을, 기일 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4월 15일 제주도를 가야만 경매를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것을 기간 입찰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간 입찰을 한다는 말은 4월 15일 하는 것을 예를 들면 4월 1일에서 4월 10일까지 기간을 주고 이 기간 안에 은행에다가 입찰금을 보증을 보내서 4월 15일 뚜껑을 열게 되면 기간 입찰을 하게 되면 직접 제주도까지 가지 않고도 경매를 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간 입찰이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 이러한 기간 입찰제는 다른 사람의 매수 신청 유무와 그 신청액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매수를 유도할 수 있고 경매 브로커의 건재를 가져올 수 있어 매각 가격의 적정화를 기대할 수 있고 원격지가 멀리 있는 이 말이죠. 거주자 등도 경매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물건을 그날 꼭 가지 않고도 기간을 입찰하면 그 기간 중에 입찰을 하게 해서 경매를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돼 있더라도 지금 현재 날짜를 정해서 하는 기일 입찰제가 99%입니다. 99%. 그리고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기간 입찰제를 함으로써 이제 불편한 점은 없고 뭐 단점은 없을까 지금 국가가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간 입찰제도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바뀐 내용으로서 4번입니다. 1기일 2회 입찰제가 도입됐습니다. 자, 1기일 하루에 2번 입찰을 하겠다. 그죠?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기일 입찰을 하다 보면 4월 15일 경매합니다. 보통 경매가 아침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럼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아무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유찰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유찰되면 다시 날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날짜를 다시 잡아서 다시 공고하고 지정 통지하는데 한 달 더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유찰이 되면 최소한 서너 달이 가야 되는데 이거를 1기일에 오후 2시에 한 번 더 하겠다. 1기일 2번 입찰제를 하면 경매 절차를 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민사집행법에서는 1기일 2회 입찰제가 도입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종전에는 동일 물건에 대해 하루 한 번 매각을 실시하여 유찰이 되면 약 1개월 후에 새로운 기간을 정하여 최저 매각의 저감하여 새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이제는 제1회 매각기일에 유찰이 되면 같은 날 오후 2시에 2회 입찰제를 실시하여 신속한 환가절자로서 채권자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이자 부담과 경매 비용의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하던 것을 하루 2번 제도가 도입되는데 원래 유찰이 되면 30% DC를 했었잖아. 그죠? 근데 그날 오후에 할 때는 30% DC는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1기일 2회 입찰제에서 오후에 할 때도 저감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생기겠죠. 반장이 나와서 야, 오후 2시 새로 할 거니까 전부 적어내지 마세요. 그래서 유찰을 시키면 오후에 30% DC에서 합시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오후에 할 때는 저감하는 저감률은 없다. 그래서 거기 최저 매각 가격의 저감 없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하루에 2번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겠다. 취지였습니다. 자, 5번째 바뀐 내용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보증 공탁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은 아까 살짝 보셨죠? 낙찰 대금의 10%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하고자 할 때는 낙찰 대금의 10%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공탁하는데 항고가 기각이 되면 항고인 중 채무자와 소유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며 이는 배당재단에 귀속됩니다. 자, 이로써 항고의 남용, 고의적으로 항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항고심의 심리 지연을 방지하여 집행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한 보정 공탁 대상이 확대가 됐다라는 취지. 자, 6번째, 인도 명령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자, 경매의 마지막 절차로서 인도 명령은 좀 전에도 살짝 공부하셨지만 대항력이 없는 자는 모두 인도 대상이다 라는 거 잠깐 들은 바 있죠. 그래서 인도 명령 대상이 확대가 되는데 경매 부동산의 인도 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그 대항할 수 없는 자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매수자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명령 대상이 확대되었다라는 제목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내로 신청을 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뭐한다 그랬죠? 명도 대상이다까지를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도 명령 대상이 확대됐다는 말은 대항력 없는 자는 모두 다 인도 명령을 신청하겠다. 그죠? 대항력 없는 인도 명령을 신청하되 대항력이 있으면 뭐한다? 명도 대상을 하는데 대항력이 없는 자라도 6개월 내로 신청해야지 인도 명령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가볍게 확인하시고, 자,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목 정도를 기억하는 데 의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번 들어왔습니다. 매각대금 기한제가 도입이 됩니다. 자, 요 기한제를 아까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기한제를 기일제 하면 틀립니다. 이 글자 하나에 내용 한마디씩이 막 달아나죠. 그래서 매각대금에 대해서 지급 기일제 하면 틀립니다. 기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기한제가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매각대금의 지급 기한 제도를 도입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닌 2일 이상으로 제시되는 대금 지급 기한을 지정함으로써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 내 언제라도 매각대금이 마련이 되면 집행법원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특징이 뭐다? 매수인의 지위를 안정시켰다. 이것을 기한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매수인의 지위를 안정시켰다. 그를 뭐라 부른다? 기한제가 도입됐으니까 기일제 하면 틀립니다. 자, 이 부분을 굳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 드디어 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았으면 10% 보증금 내고 낙찰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대금을 내세요라고 통상 한 달의 시간을 줍니다.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나머지 대금을 내세요 하고 대금 지급 기한을 주는데, 여러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대금을 내세요 하더라도 1월 10일 날 대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월 25일 날 대금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기간 안에 내면 되니까. 자, 그런데 1월 10일 대금이 납부되면 이날로부터 소유권이 바뀐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것을 기한제가 도입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내면 되는데 1월 25일 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라 그죠? 근데 1월 10일 내더라도 어차피 이 기한이 지나야만 대금이 소유권이 바뀐 것으로 보겠다. 우리는 이것을 기일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다면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 대금을 납부했으면 그때부터 소유권이 바뀌는 기한제가 유리할까요? 아무리 대금을 납부하더라도 1월 31일이 지나야 되는 기일제가 좋을까요? 당연히 기한제가 유리하죠. 내가 대금까지 은행에 대출받아서 다 내놨는데 1월 30일 이전에 만약에 채무자가 내가 그 빌린 돈을 다 갚을게 해가지고 돈을 갚아버리면 경매가 나가래 돼버린다니까요. 지금까지 다 받았던 것들이. 그러면 매수자는 야, 내가 지금 대출까지 받아서 대금을 다 납부했는데 1월 30일이 지나야만 저 사람이 낼지 안 낼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매수자의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도입했다? 기한제도. 기한제라는 말은 대금이 납부되면 소유권은 바뀐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시험에서 기일제로 들어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글자 하나에 한 문제씩 날아가니까 이거를 글자 장난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대금이 납부되면 소유권이 바뀐 것으로 본다. 이를 기한제라고 한다면 기일제는 대금이 납부되더라도 주어진 날짜가 끝나야만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일제보다는 기한제가 매수인의 지위를 향상시켰다라는 취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1교시에 이어서 지금 마무리편으로서 경매의 큰 절차를 보셨죠. 경매의 종류, 특징, 그 다음에 그 절차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내고 대금은 어떻게 납부하느냐. 그리고 대금이 납부되면 배당은 어떻게 간다라는 배당 순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고, 그 다음 가장 좋은 자료로서 7가지의 민사집행법이 바뀐 내용, 그 중에서 경매 파트에서 바뀐 내용들이 7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7가지 진행되는 것들의 제목은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문과정에서 아주 자료가 좋은 자료였다 이렇게 자찬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 절차를 보셨다면 드디어 이어지는 단원이 매수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이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 매수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규칙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되고 이번 33회, 막 지나간 33회에서는 두 문제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경매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하나, 그렇게 해서 2문제인데 이번에는 경매 문제를 묶어서 매수신청에서 2문제를 냈습니다. 어차피 경매 매수신청은 2개 이상은 출제가 되니까. 자, 그런 단원이 출발하는데, 자, 이 매수신청 대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겠죠. 여러분,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가 뭐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왜 취득합니까? 고상한 인격을 양성하고 싶어서. 그러면 틀려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얼마나 공부했습니다. 등록은 어디 가서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면 며칠 만에 등록해 줍니까? 7일 만에 등록이 되고, 이렇게 등록이 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사라고 부릅니다. 자, 개공사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경매 업무도 하고 싶어. 여러분들은 만약에 중개업만 할 겁니까? 경매도 할 수 있으면 경매 업무를 하겠습니까? 경매 업무 하는 게 좋죠. 어차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 경매 업무를 하려면 똑같이 등록을 합니다. 누구에게 등록한다?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는데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면 14일 만에 등록을 해줍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자격증이 있는 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하는 자를 개공사라고 부르는데 개공사가 되면 경매 업무도 할 수 있고, 자, 이 경매 업무를 하려면 요 경매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다 중개사법을 그대로 뺏겨서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경매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중개법을 뺏겼다라는 말은 이거죠. 자,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등록을 해야만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때 차이점. 등록은 중개업은 시, 군, 구청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하면 7일 만에 등록해주고, 등록된 자가 개공사라면 개공사만이 경매를 합니다. 어디 가서 등록을 합니까?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하고 며칠 만에 등록해준다? 14일. 그래서 중개사법을 뺏겨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7일, 요거는 14일.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는데 여기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한다. 요거 차이점이죠. 그래서 중개사법을 뺏겨서 그대로 나왔으니까 중개업에 관련되는 내용이 잘 정리가 되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련 대법원 규칙이죠.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규칙을 대법원 규칙이라고 중개사법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개법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구나 의식을 하시면서 수업에 임합니다. 자, 첫 번째 등록 신청자와 등록기간 방금 했습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사, 가로 열고 중개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누구에게 신청한다? 지방법원장에게 신청을 해서 경매를 하게 됩니다. 중개업은 등록관청인 시, 군, 구에 하게 된다면 경매에 관련되는 것은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지방법원장을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등록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오겠죠. 그래서 등록 신청과 등록기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번 등록의 요건입니다.
계공사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그와 같다. 반드시 계공사여야 합니다. 방금 했잖아요. 등록을 한 자를 뭐라 부른다? 계공사라 부른다. 계공사가 되어야만 경매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건이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법인일 것, 그리고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을 것. 사실은 등록을 하였을 것, 이 말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것, 이 말이잖아요. 등록한 자가 계공사니까. 그 다음 경매에 관한 뭐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등록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공사나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경매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등록 신청서와 수수료에 관련되는 내용, 우리 중개법도 똑같죠? 신청할 때 신청하는 서류가 있다. 첫 번째 등록 신청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있어야 되겠죠?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경우에. 다만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와 촉진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원래는 떼와야 되지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네가 안 가져와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4번 사무소 등록증 사본, 그리고 실무교육이수증. 그때 실무교육은 경매에 관련되는 실무교육입니다. 그리고 여권용 사진 이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보증 관련 서류 등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때 넘어가면 등록할 때 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개업을 할 때 등록할 때 등록 수수료는 시, 군, 구 조례가 정하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다 그랬죠. 여러분이 강남에서 등록을 할지, 종로에서 등록할지, 동대문에서 등록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였다면 이 대법원 규칙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제주도에서 등록을 하거나 서울에서 등록을 하거나 매수신청 대리 신청 수수료는 계공사는 얼마? 2만 원.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3만 원을 수입인지로 납부를 합니다. 자, 이때 수입인지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수수료를 낼 때는 현금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입정지라는 말 들어봤나요? 정지는 지방자치단체고 인지는 국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와 정지라는 게 있는데, 자,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3만 원, 그 다음에 공인사는 2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고 수입인지 국가로 들어가니까 대법원 규칙은 국가잖아요. 그래서 납부를 합니다. 수수료 가볍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매에 관련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 중개업을 할 때 법인은 얼마? 4억 가입한다. 분사무소 2억, 공인중개사 2억,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가입하고 영업한다 그랬죠. 그럼 경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조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이 되면 여섯 번째 경매 신청 업무 대리인의 업무 범위가 나타나는데,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양이 좀 많죠? 업무의 범위 모두 7가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보, 입찰표 작성 제출, 입, 차순위 매수 신고, 차, 그리고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보, 공유자 우선 매수, 임차인의 우선 매수 제도,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가 신고할 때 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의 업무 범위 보, 임, 차, 보, 공, 임, 포 하여 7가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경매로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등록이 되었다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모두 몇 가지? 7가지입니다. 자,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경매를 받아주려면 보증금 계공사가 대신 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증금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다. 그때 보증금을 제공하면 입찰표를 작성 제출해 줘야 되겠죠. 그 입찰표 작성 제출. 그리고 만약에 1등으로 신청이 안 되면 차순위 매수 신고도 해줄 수 있다. 그 다음 차순위 매수 신고가 미련이 없다. 우리는 1등을 못했으니까 보증금 받고 나가겠소. 그럴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행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고, 여섯 번째 임차인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선 매수. 이런 5번과 6번이죠.
즉 공유자나 임대주택이 매수인의 우수신고 매수인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보, 임, 차, 보, 공, 임, 포라는 매수신청 업무의 범위 7가지는 좀 양이 많더라도 익히셔야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일 핵심입니다. 매수신청을 해줄 수 있는 범위 다시 앞으로 꾸준히 익혀나가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보, 임, 차, 보, 공, 임, 포. 자, 이렇게 해서 보, 임, 차, 보, 공, 임, 포라는 7가지 행위를 해줄 수 있는데 나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7가지는 해결 못하겠다. 그러면 못 해주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해줄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도 명령을 제기해 준다. 또는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배당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없죠. 그래서 보, 입, 차, 보, 공, 임, 포를 기억하든지 못하는 걸 기억해 놓든지 객관식 문제는 어차피 4개 놓고 아닌 하나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매수신청 대리 업무의 범위는 많이 강조합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가지 보, 임, 차, 보, 공, 임, 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자, 매수신청의 보증은 크게 설명할 필요 없죠. 경매를 하려면 당연히 보증금 대행 제공돼야 되고 또 입찰표 작성 제출해야 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2등을 신고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물건이 경매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이 최저가가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최저가가 1억인데 1억 이상 적어내는 사람에게 팔겠다. 이게 경매죠. 최저가가 1억인데 나는 마음에 들어서 1억 4천에 적어냈어요. 할 때 보증금을 내는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죠. 그럼 1억에 10%면 얼마? 1,000만 원을 내고 신청을 했는데 자, 근데 어떤 사람은 1억 4,500에 적어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도 보증금은 1,000만 원 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1억 4천에 적어냈으니까 나가래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가래가 되면 자, 보증금을 돌려줄 것, 그래서 돌려받아서 나가서 다른 물건을 다시 받아도 되지만 혹시 이 1등 된 자가 대금을 안 내는 수가 생긴다 그랬죠. 대금을 안 내면 재매각을 해야 되니까 혹시 1등이 안 내면 내가 당첨된 걸로 해주세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차순위 매수신고랍니다. 2등도 신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차순위는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니고 최고가 금액 1억 4,500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자, 1억 4,500에서 보증금 1,000 빼면 얼마? 1억 3,500이죠. 1억 3,500 이상 적어내고 2등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얼마 적어냈죠? 1억 4천이니까 요거 차순위 할 수 있잖아. 그죠? 요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2등이라고 다 차순위를 하는 게 아니고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을 때만 할 수 있다. 요 말의 의미를 잘 적으시고 차순위 매수신고를 해줍니다. 그 다음 매수시청 보증의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차순위가 미련이 없어. 나 그럼 그 보증금 받고 나가서 다른 거 받을 거야.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신청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번째, 임차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 이게 또 복잡한 부분이죠. 자, 6번은 여러분한테 가볍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아파트라고 칩시다. 경매가 나왔는데 1번에 저당권이 1억 5천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번에 갑세입자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전세 살고 있는데 자, 이 아파트 시세가 한 1억 5천이 된다고 합시다. 우리끼리. 시세가 1억 5천인데 만약에 1번에 저당권 국민은행에서 돈 안 갚아주면 경매 진행하겠죠. 그러면 시세 1억 5천만 원짜리가 낙찰이 됐다. 그러면 1번 저당 1억 5천 내 배당하고 나면 2번 갑은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그럼 5천만 원 보증금이 날아간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갑이 내가 이 물건을 먼저 낙찰을 받으면 자기가 1억 5천에 낙찰을 받아서 돈은 못 받지만 나중에 1번 다 주고 나면 집은 남잖아. 그죠? 그래서 2번 임차인이 내가 이걸 먼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를 임차인의 우선 매수 제도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일반 주택에는 없지만 이게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대주택이면 임차인이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임차인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매수 신고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자,
세입자 입장에서 내가 아파트에 세를 살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면 세입자인 내가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안 되고 어디에 된다고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된다니까 그죠?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선매수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매수가 두 개 있죠. 공유자의 우선매수가 있고 임차인의 우선매수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매수 제도 두 개가 있으면 여기 보시다시피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 신고에 대해서 차순위 매수신고인, 즉 이동으로 툭 떨어지는 사람을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면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해줄 수 있다. 어차피 2등으로 내려가 있어 봤자 자기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행위를 포기하는 행위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매수신청 대리인의 업무 범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보, 임, 차, 보, 공, 임, 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임차보 공임포를 기억하는데 이 내용이 많으면 최소한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또는 명도 소송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범위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또는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다를 기억하시는데, 자, 매수신청 대리인의 업무 범위 보임차보 공임포가 많거든 못해주는 것을 기억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경매를 꾸준히 진행하시면서 매수신청 대리 업무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관리를 할 것입니다. 자, 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이 된 개공사가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경매 업무도 똑같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지방법원장에게.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을 뺏겨서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중개사법과 차이 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이 대법원 규칙 경매 업무를 진행하려면 일단 중개사법이 안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초반기에는 매수 신청은 크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개법이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비교하는 게 어렵잖아, 그죠? 그런데 중개사법을 만들어서 뺏겼다는 것 입문 과정에서 가볍게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한 매수 신청 대리의 업무 범위인 보임차보 공임포는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입문 과정의 전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우리 제1편에서 공인중개사 법령하는 부분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제2편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 거기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더불어 외국인 부동산 취득, 토지 거래 허가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공부를 했죠. 그 다음 제3편이 중개 실무편인데, 오늘 우리 3편 실무편에서는 뭐 주택임대차라든지 상가임대차,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 등등이 연결이 돼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제일 관심도 많으신 경매와 그 경매를 하기 위한 매수신청 대리에 대해서 가볍게 입문해서 접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기본 과정에 다시 중개사 법령 첫 페이지부터 출발하겠죠. 여기서부터가 우리 이제 인강드림의 수업 범위가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가볍게 입문 과정을 마무리해 봅니다. 자, 원래 34회를 준비하는 여러분 수험생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